차가운 병원 복되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절망의 기운만이 감돌았다. 오서연은 낡은 간이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응시했다. 3개월 된 배를 감싸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방금 전 의사는 유산기가 있으니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을 편히 가지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렷하고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소리의 주인은 단 한 사람. 그녀의 약혼자이자 그녀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권지훈이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이곳의 절망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잘 깎아놓은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무심하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지훈 씨, 서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싶었다. 괜찮을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그 한마디가 간절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손을 뻗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배 위로 던졌다. 얇은 종이들이 흩어지며 침대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사진 몇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조작된, 너무나도 악의적인 사진들이었다. 이게 뭐예요? 지훈 씨, 난 이런 적 없어요. 이건 오해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그녀는 사진들을 밀어내며 그에게 애원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대우는 듣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소음보다도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몸을 숙였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다. 내 뱃속의 아이, 내 아이 아니야.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돌아섰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는 걸음이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허공만을 붙잡았다. 쾅! 하고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세상도 무너져 내렸다. 의식의 끈이 희미해지며 그녀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그로부터 6년의 세월이 흘렀다. 권지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 기업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손을 거치는 모든 사업은 황금으로 변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살았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 그의 삶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매일 밤 같은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언제나 차가운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그리고 절망에 찬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동자와 마주해야 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심장을 부여잡았다. 그날 이후 그는 그 누구도 깊이 사랑하지 못했다. 모든 관계는 피상적이었고 그의 마음은 두꺼운 얼음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냉철하고 완벽한 리더라고 칭송했지만 그 자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망가져 버렸는지를. 그날도 그는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난 뒤였다. 최고급 와인을 마셔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과거의 잔상에 그는 차키를 집어들었다. 목적지도 없이 차를 몰았다. 밤의 도시를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이 그의 유일한 도피처였다. 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정작 그 성공 속에서 질식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의 겨울 공기는 유난히 차고 날카로웠다. 권지훈의 세단은 퇴근길 인파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찬 명동 한복판에 갇혀 있었다. 차 안은 바깥 세상의 소음과 완벽히 차단된 채 고요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는 이 안락함 속에서 오히려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리며 클렉슨을 울려대는 뒷차를 룸미러로 쏘아보았다. 의미 없는 비즈니스 저녁 식사 자리로 향하는 길이었다. 성공한 사람들과 만나고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논의할 터였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지만 이제는 공허한 의무감에 불과했다. 창밖으로 연말 분위기에 들뜬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가족들, 그 모든 풍경이 그가 사는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눈을 감았다. 또다시 그날의 병원 복도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때였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던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인파에 휩쓸려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낡고 해진 겨울 외투를 입은 여자는 손에 든 작은 바구니에서 무언가를 팔고 있었다. 그의 첫 반응은 무관심, 혹은 이 화려한 거리의 풍경을 망치는 가난에 대한 희미한 경멸감이었다. 그는 시선을 거두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여자의 다리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 작아서 인파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는 아이들이었다. 3명. 한 아이는 여자의 등에 엎여 잠들어 있었고 두 아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안타까운 광경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아이 중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반짝이는 네온사인 불빛이 아이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아이의 날카로운 눈매, 오뚝한 콧날, 꾹 담은 입술,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마치 오래된 앨범 속에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발견한 듯 단 기묘한 느낌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라고, 피로와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아이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똑같은 얼굴, 성별만 다를 뿐 자신을 놀랍도록 빼닮은 얼굴이었다. 마지막으로 여자의 등에 엎여 잠든 아이의 얼굴까지. 세계의 다른 몸에 박제된 자신의 어린 시절이었다. 말도 안 돼. 그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의 귓께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6년 전 그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며 매몰차게 부정했던 그 존재. 어쩌면 그때 서연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멈춰 차 세워. 그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운전기사가 당황해서 그를 돌아보았다. 뒤에서 경적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다. 그는 거칠게 차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를 찌르듯 파고들었다. 그는 인파를 헤치며 여자와 아이들이 있던 곳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의 짜증 섞인 시선과 욕설이 들려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그는 미친 사람처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자도 아이들도 싸구려 사탕이 담겨있던 작은 바구니도, 그 모든 것이 마치 한겨울밤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후였다.
그는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가 찾는 네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차로 돌아왔다. 저녁 약속을 취소하라고, 집으로 가라고 힘없이 말했다. 그는 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자신과 똑 닮았던 새 아이의 얼굴만이 아른거릴 뿐이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그는 감히 그 뒷말을 상상할 수 없었다. 서울의 하늘 아래 가장 낮은 곳,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한 낡은 건물의 옥탑방이 오서연과 새 아이들의 세상 전부였다. 겨울의 찬바람은 얇은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잠든 아이들의 뺨을 차갑게 스쳤다. 서연은 낡고 얇은 이불을 아이들의 어깨까지 끌어올려 덮어주며 조용히 숨을 죽였다. 새벽이 오면 그녀의 하루는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일어나 밤새 모아둔 폐지를 정리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의 삶은 6년 전 그날 이후 이토록 치열하고 절박하게 변해 있었다. 아이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시간, 서연의 얼굴에는 고단함 대신 따뜻한 미소가 걸렸다. 하준아, 하린아, 하진아, 잘 잤어. 우리 강아지들.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였다. 새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파고들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 식사는 늘 단출했다. 흰쌀밥에 김치, 그리고 운이 좋으면 작은 계란 하나를 세 등분해서 나누어 먹는 것이 전부였다. 첫째 하준이는 늘 밥투정 한 번 없이 묵묵히 밥을 먹었다. 동생들 그릇 위로 자신의 계란 반찬을 슬쩍 밀어주는 것도 하준이의 몫이었다. 둘째 하린이는 씩씩했다. 엄마, 오늘 내가 사탕 많이 팔아서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아이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막내 하진이는 몸이 약해 늘 기침을 달고 살았다. 아이는 엄마가 걱정할까봐 기침이 나오려 하면 입을 틀어막고 애써 참으려 했다. 그 모습이 서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유치원 대신 세상을 가르쳤다. 길에서 주운 신문지로 한글을 가르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삶을 이야기했다. 가난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내 식구의 사랑까지 앗아가지는 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오후가 되면 내 식구의 고된 일과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커다란 자루를 메고 폐지를 주었고 아이들은 작은 바구니에 사탕을 담아 팔았다. 사탕 사세요. 맛있는 박하사탕이에요. 하린이의 낭랑한 목소리가 거리에 울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하게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래도 세상이 마냥 차갑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시장 골목 어귀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는 할머니는 내 식구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따끈한 어묵 국물을 내어주거나 팔다 남은 튀김을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고, 서연아, 이렇게만 살 수는 없어. 애들 아빠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할머니의 걱정 섞인 물음에 서연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다. 아이들의 아빠. 그 이름은 그녀에게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알려줘서는 안 될 비밀이었다. 아이들은 아빠의 얼굴을 몰랐다. 서연은 그저 아주 먼 곳으로 일하러 갔다고만 둘러댔다. 어느 날 저녁 하준이가 동네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다고 놀림을 받고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왔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 앞에서는 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저녁밥을 먹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하준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약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만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모두 잠들고 나면 그때부터가 온전히 서연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하준이의 고집스러운 인매, 하린이의 총명한 눈빛, 하진이의 오뚝한 콧날. 그 모든 것이 지독하게도 그 남자를 닮아 있었다. 그 얼굴들을 볼 때마다 6년 전 그날의 상처가 되살아나 심장이 아팠지만 동시에 아이들은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3개를 남겨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었다. 아빠 따위는 필요 없다고 그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날 이후 권지훈의 시간은 둘로 나뉘었다. 낮에는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냉철한 기업가로, 밤에는 자신과 똑 닮은 새 아이의 환영에 시달리는 한 남자로.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자신이 본 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그의 사무실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사설 탐정팀이 소집되었다. 그는 피로에 젖은 눈으로 그들에게 명령했다. 어젯밤 명동, 낡은 외투를 입은 30대 초반의 여자, 그리고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3명의 아이들. 아이들은 나와 똑같이 생겼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조급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탐정들은 그의 귀에 압도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회장님과 똑같이 생긴 새 아이라는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프로였다. 어떤 질문도 없이 그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시에 설치된 수만 대의 CCTV가 분석되기 시작했다. 지훈이 가진 돈과 권력은 거대한 감시망이 되어 도시 전체를 샅샅이 훑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심장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만약 그들이 이미 서울을 떠났다면, 혹은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렸다면, 이틀이 지났을까. 마침내 탐정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탐정은 흐릿한 CCTV 사진 몇 장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새 아이의 손을 잡고 낡은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버스의 종점은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달동네 중 하나였다. 지훈은 운전기사도 마다하고 직접 차를 몰았다. 그의 차가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벗어나 좁고 가파른 골목길로 접어들수록 풍경은 급격하게 변해갔다. 그의 고급 세단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불시착한 우주선처럼 보였다. 동네 사람들은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의 차를 쳐다보았다. 그는 차를 골목 어귀에 세우고 걸어서 주소지를 찾아 나섰다.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낡은 건물 꼭대기, 위태롭게 자리 잡은 옥탑방 문 앞에 그는 멈춰 섰다. 문 앞에는 달아빠진 작은 신발 3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빼꼼 열렸다. 문을 연 것은 오서연이었다. 그녀는 라면을 끓이던 중이었는지 낡은 티셔츠 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고 있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다. 누구세요? 사람 잘못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의 다급한 행동에 방 안에 있던 아이들이 겁을 먹고 엄마 뒤로 숨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보았다. 흐릿한 CCTV 화면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아이들이었다. 자신과 똑 닮은 그 얼굴들을 마주하는 순간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그의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아이들, 내 아이들 맞지? 그의 물음에 서연의 공포는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기며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눈에는 헛것이 보이나 보죠. 이 아이들은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먼지만큼도 상관없어요. 당장 나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6년 전, 그가 그녀에게 던졌던 말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다. 지훈이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6년 전에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잊었나요? 내 뱃속의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울부짖듯 소리쳤다.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데요? 죽은 듯이 살고 있는 우리 앞에 왜 또 나타나서 우리를 흔드는 거냐고요? 당신 할아버지가, 당신네 집안 사람들이 우리를 또다시 지옥으로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요.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방구석에 있던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그에게 던졌다. 돈이 필요해서 온 거라면 이거라도 가져가요. 이거 받고 제발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줘요. 그 처절한 저항 앞에서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6년 전 그녀에게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고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오서연의 처절한 저항은 권지훈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6년 전 자신이 휘두른 칼날이 그녀의 삶을 얼마나 깊고 잔인하게 베어냈는지를,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와 아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기로. 그는 김비서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그들 모르게 그림자처럼 움직여. 단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이 알아채게 해선 안 돼. 김비서는 지훈의 가장 유능한 수하였다. 그의 지휘 아래 체계적인 보호작전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매일 아침 자신의 책상 위로 배달되는 보고서를 통해 내 식구의 하루를 지켜보았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그 모든 사소한 일상이 그의 전부가 되었다. 첫 번째 문제는 집이었다. 김 비서는 그들이 사는 옥탑방 건물이 일주일 뒤 철거될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보고를 올렸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유령 회사를 통해 그 동네의 작지만 깨끗한 다세대 주택 하나를 통째로 매입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위장한 직원을 서연에게 보냈다. 직원은 서연에게 한부모 가정 특별주거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서연은 의심했지만 당장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 앞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우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그의 보이지 않는 도움은 계속되었다. 그는 시장 분식집 할머니를 통해 익명의 기부자인 척 쌀과 고기, 그리고 아이들의 영양제를 정기적으로 보냈다.
막내 하진이가 감기 기운을 보인다는 보고를 받은 날에는 동네 약국에 미리 연락해 최고급 어린이 감기약을 비치해두게 했다. 그렇게 그는 매일같이 그들의 삶 주변을 맴돌았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면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서연의 지친 어깨를 볼 때면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자신이 그들의 삶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추운 오후였다. 서연이 잠시 폐지를 정리하러 골목 안으로 들어간 사이 둘째 할인이가 혼자 사탕을 팔고 있었다. 그때 동네의 덩치 큰 아이들 몇몇이 할인이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 아이들은 할인이의 낡은 옷을 놀리며 사탕 바구니를 빼앗으려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려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특유의 차가운 눈빛으로 덩치 큰 아이들을 쏘아보기만 했다. 그의 압도적인 기에 눌린 아이들은 겁을 먹고 슬금슬금 도망쳤다. 그는 할인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러웠다. 괜찮니? 할인이는 눈물을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지갑에서 가장 큰 단위의 지폐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사탕, 아저씨가 전부 살게. 거스름돈은 괜찮아. 할인이는 동그랗게 눈을 떴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갸웃하며 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아저씨, 저번에 우리 집에 왔던 아저씨 맞죠?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이내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혹시 우리 아빠 친구예요. 엄마가 우리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있댔는데 아저씨랑 조금 닮은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지훈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 씩씩하구나. 어서 엄마에게 가봐. 그는 할인이가 엄마에게 달려가 자랑스럽게 돈을 보여주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차로 돌아왔다.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는 그에게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다. 단순히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는 이제 그의 아이들이 아주 먼 곳에서 찾고 있는 그 아버지가 되어야만 했다. 그 길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할인이의 그 한마디는 권지훈의 심장에 박힌 파편이 되었다. 아저씨랑 조금 닮은 것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밤마다 그의 귓가에서 울렸다. 그는 더 이상 이 의심과 죄책감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지난 6년간 진실이라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사무실 가장 깊숙한 곳에 개인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6년 전 그의 세상을 무너뜨렸던 사진 몇 장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성으로 그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너무나 완벽하게 다정해 보이는 연인의 모습, 하지만 자세히 보니 어색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서연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고 남자의 손은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그녀의 어깨 위에 어색하게 얹혀 있었다. 과거, 질투와 배신감에 눈이 멀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다. 그는 이 의심의 끝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김비서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6년 전 오서연 씨와 관련된 이 사진들, 이 사진 속 남자에 대해 알아봐. 그의 과거, 현재, 돈의 흐름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김비서는 그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며칠 뒤 첫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다. 사진 속 남자의 신원이 파악되었다.
그는 과거 사기 및 공갈 협박 전과가 있는 전직 사설 탐정이자 돈을 받고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해결사였다. 첫 번째, 붉은 깃발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다음 보고를 재촉했다. 며칠이 더 흐르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 남자의 행적과 자금 흐름을 추적한 보고서였다. 남자는 6년 전 거액의 돈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로 도피했고 그 이후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 수많은 유령 회사를 거쳐 자금 세탁이 이루어졌지만 그 시작점은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권지훈의 할아버지, 율성그룹의 권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자금 계좌였다. 돈이 남자에게 입금된 날짜는 지훈이 서연에게 이별을 통보한 바로 이틀 뒤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거대한 연극이었다. 자신과 서연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잔인하고 정교하게 짜짜인 각본이었다. 그리고 그 연극의 연출가는 그가 평생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단 한 사람, 그의 할아버지였다. 그는 차를 몰아 할아버지가 있는 한옥저택으로 향했다. 평화롭고 고즈넉한 저택의 풍경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재에서 묵향에 둘러싸여 태연하게 붓글씨를 쓰고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그는 조사 보고서를 할아버지의 책상 위에 던졌다. 이게 전부 무슨 짓입니까, 할아버님? 권 회장은 보고서를 한번 힐끗 보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붓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이제야 알았느냐. 생각보다 늦었구나. 그의 차분한 인정에 지훈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권 회장은 붓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내 완벽한 인생의 유일한 흠이었다. 근본도 없는 고아야토우가 우리 가문의 안주인이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었다. 나는 그저 내 미래를 위해 그 흠을 지워냈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존경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혐오감이 들어찼다. 그는 울부짖듯 소리쳤다. 할아버지께서는 제 인생을 구하신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을, 제 영혼을 망가뜨리신 겁니다. 한 여자와 제 아이들의 삶까지 전부 다요. 그는 더 이상 그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얼음처럼 굳어있는 할아버지를 뒤로하고 저택을 뛰쳐나왔다. 진실은 그에게 해방이 아닌 더 무거운 멍에를 안겨주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만든 이 끔찍한 비극을 이제는 온전히 그 자신이 책임져야만 했다. 진실을 마주한 권지훈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지만 오서연과 아이들의 세상은 아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지훈이 마련해준 작은 보금자리는 비록 낡았지만 비바람을 막아주었고 내 식구가 누울 자리를 내어주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고 떠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복은 신기루처럼 위태로웠다. 비극은 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비웃듯 찾아오는 법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막내 하진이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다.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배가 아프다고 칭걸거렸다. 처음에는 그저 체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는 이내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연이 무어라 손을 쓸 틈도 없이 아이의 작은 몸이 그녀의 품 안에서 축 늘어졌다. 서연의 비명소리가 좁은 방 안을 찢었다.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병원 응급실의 시간은 지옥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하준이와 하린이는 겁에 질려 엄마의 옷자락만 붙잡고 울음을 삼켰다. 서연은 수술실 문만 쳐다보며 평생 해본 적 없는 기도를 올렸다. 제발, 제발 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하진이만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몇 시간 후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진단명은 급성 간부전이었다. 아이의 간이 제 기능을 멈췄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이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 이식뿐이라고 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제 간을 주세요.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수천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하지만 의사는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전해야만 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조직 유형이 맞지 않아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그 시각 지훈은 김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막내 아이가 쓰러져서 지금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는 이사회가 진행 중이던 회의실을 뛰쳐나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절망의 공기로 가득했다. 그는 복도 끝에 주저앉아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오열하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간호사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그녀가 이식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곧장 담당 의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의사에게 자신을 소개할 시간도 주지 않고 말했다. 강아진 화나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당장 제 적합성 검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의 단호하고 위압적인 태도에 의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즉시 검사를 준비시켰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분노를 느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를 파괴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그녀의 아이를 살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현실. 그녀는 증오와 희망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검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럴 수가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조직 적합성 한 권 유전자형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아이 정말 아버님 아들이 맞군요. 의사의 말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진 최종 판결이었다. 그 말은 차가운 병원 복도에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과 이 모든 비극을 초래했다는 끔찍한 죄책감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서 있었다. 운명은 그들에게 용서할 시간도 화해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묶어버렸다. 의사의 선고와도 같은 말은 권지훈과 오서연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세우는 동시에 그들을 묶는 잔인한 족쇄가 되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병실로 들어가 버렸다. 지훈은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아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었다. 6년 전 그는 그녀의 믿음을 배신했고 6년 후 그는 아들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가. 그는 더 이상 이 죄책감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결심한 듯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하연은 그의 등장에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위태롭게 숨을 몰아쉬는 아들, 하진에게 쏠려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섰다.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 없이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그제야 놀란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시선과 마주한 순간 지난 6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도 울어본 적 없었던 남자. 세상의 정점에 서 있던 그가 한 여자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렸다. 내가 잘못했다. 서연아, 다 내 잘못이야.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뒤섞여 끔찍하게 갈라져 나왔다. 나는 괴물이었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내 눈앞의 거짓말을 믿었어. 난 아버지가 될 자격도, 널 사랑할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조작된 사진, 돈을 받고 움직인 남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까지.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나약했으며 비겁했는지를 처절하게 인정할 뿐이었다. 난 널 믿었어야 했어. 세상 모두가 내게 등을 돌려도 나 하나만은 널 믿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의 이마가 차가운 병원 바닥에 닿을 듯 숙여졌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난 6년간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그에 대한 증오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그녀가 미워했던 남자는 가해자인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였다.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증오와 연민이 거친 파도처럼 충돌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내 인생도 우리 아이들의 시간도 무엇 하나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김비서였다. 회장님, 권 회장님께서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수술을 막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젖어있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서연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 할아버님, 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저는 율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녹이 어린 고함이 들려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저는 더 이상 할아버님의 손자도 율성의 후계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강하준, 강아린, 강아진, 세 아이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제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오직 내 아들을 살리는 데만 쓰겠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결별 선언이었다.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와 부와 명예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는 순간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그저 아들을 살리고 싶은 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내올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냥 내가 우리 하진이 살릴 기회만 줘. 아버지로서 그거 하나만 하게 해줘. 제발.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처절한 고백과 모든 것을 내던진 결단 앞에서 서연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권지훈의 간절한 애원은 오서연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한 남자를, 한 아버지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녀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오직 아들을 살리기 위한 위태로운 동맹의 시작이었다. 몇 시간 뒤 하진이의 간이식 수술이 시작되었다. 수술실 앞 붉은 등이 켜지고 다시 한번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서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기도를 올렸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동시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안도감의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원수도, 상처를 주고받은 과거의 연인도 아니었다. 그저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는 기쁨을 나누는 아버지와 어머니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권지우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듯 모든 것을 버렸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모든 개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율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세상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보에 경악했지만 그는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는 병원 근처에 낡고 작은 고시원 골방 하나를 얻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그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다고 느꼈다. 아이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에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본격적인 그의 속죄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내가 하준이랑 할인이 돌볼게. 당신은 하진이 옆에만 있어줘.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게 아이에겐 최고의 약이니까.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아빠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처음으로 밥을 지었고 당연하게도 밥을 태웠다. 그는 아이들과 놀아주려 했지만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라 쩔쩔맸다. 그의 세상에는 없었던 너무나도 낯선 영역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다. 특히 첫째 하준이는 엄마를 지키려는 듯 날선 눈빛으로 그를 감시했다. 둘째 하린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예요. 근데 왜 이제 왔어요? 우리 엄마를 울린 거 아저씨 맞죠? 지우는 아이들의 모든 질문과 경계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행동으로 보여주려 애썼다. 그는 매일 밤 잠든 하진이의 병실을 지켰고 서툰 솜씨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하준이가 좋아하는 로봇을 함께 조립해 주었고 하린이의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주었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밤늦게 병원 의자에서 쪽잠이 든 지훈의 모습을 보았다.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던 그의 손목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완벽하게 관리되던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수심이 가득했다. 그녀의 마음속 얼음장 같던 증오가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모든 걸 버린 거예요? 지훈은 잠든 하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내가 버린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되찾은 거지. 내가 버렸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제라도 되찾고 싶은 것뿐이야.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아니 원래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은 더디게나마 그 상처 위로 새살을 돋게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의식을 회복한 하진이가 처음으로 눈을 떴다. 아이는 낯선 천장을 둘러보다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아이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지훈의 세상이 구원받았다. 하진이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는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권지훈이라는 이름을 서서히 잊어갔다. 율성그룹의 냉철한 황태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아이의 아버지라는 이름만이 남았다. 그는 약속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의 재산 일부는 새별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세상의 모든 오서연과 강하준, 할인, 하진이들을 돕기 위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재단이었다. 그리고 그는 거대했던 율성그룹으로 돌아가는 대신 사람을 위한 따뜻한 집을 짓는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다. 5 식구는 서울 외곽에 작은 마당이 딸린 평범한 2층 집으로 이사했다. 그곳은 차가운 펜트하우스도 위태롭던 옥탑방도 아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진짜 우리 집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흘러갔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다. 마당에서는 지훈이 2 아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싼 정장을 입지 않았다.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그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빠처럼 서툴게 공을 찼다. 건강해진 하진이는 아빠를 향해 달려가 안겼고 하준이는 제법 능숙한 솜씨로 골을 넣으며 으스댔다. 주방에서는 서연과 할인이가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쿠키를 만들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축구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할인이의 앙칼진 목소리에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창밖으로 마당에서 뒹구는 3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이 얼마나 멀고 힘든 길을 건너왔는지를 알려주는 희미한 흔적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 시각,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길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뒷좌석에는 권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자신이 망가뜨릴 뻔했던 그 행복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과 쓸쓸함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차마 그들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자신이 저 행복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 나지막이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가자. 차는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저녁이 되고 5 식구는 작은 식탁에 둘러 앉았다. 메뉴는 평범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성한 식사였다. 아이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했고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깊은 이해와 신뢰,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젊은 날의 불꽃 같은 열정이 아니었다. 모진 풍파를 함께 견뎌내고 상처를 보듬으며 더 단단해진 따뜻하고 성숙한 사랑이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는 지훈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소파에 기대어 가만히 바라보았다. 길고 아팠던 겨울은 끝났다. 그들의 집에는 마침내 따뜻하고 찬란한 봄이 찾아왔다. 사랑은 결국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왔다.